이번 영상은 유튜브를 개설할 때부터 꼭 한 번은 다뤄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저희 최애 가수이기도 하고 연말이 되면 항상 생각나는 메리크리의 가수이기도 하죠. 오늘은 보아가 얼마나 힘들게 일본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보아의 일본 진출은 철저한 전략 속에서 탄생합니다. 당시 SM엔터테인먼트는 한국에서 H.O.T, SES를 성공시키면서 2000년대 초반 일본 진출에 욕심을 냈습니다. 먼저 SES가 일본에 진출하여 활동을 하기도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못 냈습니다. 이후 SM은 현지화 전략을 택했고 보아는 이 전략의 일환으로 투입됩니다. 현지화라는 게 진짜 일본 사람처럼 오디션을 보고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활동하는 전략을 뜻하는데요. 보아는 현지 기획사인 에이벡스와 함께 여타 일본 가수들과 똑같이 일본 곡을 맡고 방송국의 문을 두들기며 활동하게 됩니다. 한국 유명 기획사 출신이란 메리트는 거의 없었고 오히려 일본 예능에 무턱대고 나가 MC들의 눈치를 보며 노래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보아의 연애 활동은 고독감과 외로움이 항상 동반되었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했지만 초기 보아는 소속사의 말만 듣는 수동적 존재로 폄하됐고 그 당시 안티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일본 진출 초기에는 한국에서도 성공 못했는데 일본에서 잘 할 수 있냐는 회의적 반응도 많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01년 보아는 어메이징 키스로 일본에서 활동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큰 호응을 얻진 못했고 이 때문에 보아의 우울감은 깊어져만 갔죠. 독감에 걸려 입원을 하기도 했고 일이 없어서 집에 있는 날도 많았습니다. 아무리 보아가 단단했지만 아직 사춘기 정도의 소녀가 세상의 온갖 압박을 견디며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랬던 보아에게 아시아의 별의 모습이 보인 것 2002년 Listen to My Heart로 한국 가수 최초로 오리콘 랭킹 1위를 차지하면서부터입니다. 이 곡은 여러모로 일본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90년대 스피드, 아무로나미 등이 거쳐간 이후로 J-POP 댄스 뮤직은 약간의 정체기가 옵니다. 하마사키 아유미, 우타다 히카루 등 새로운 가이가 나왔지만 그녀들은 댄스와 노래를 동시에 연출하기보다는 노래와 가사에 더 집중했죠. 이런 갈증을 보아의 Listen to My Heart가 해소해준 거죠. 게다가 일본인인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 태어난 100% 한국인이란 것에 다시 한번 일본은 놀랐습니다. 당시 에이벡스의 회장인 요다 다츠미는 보아의 카리스마와 빼어난 댄스 동작, 가창력은 J-POP의 여왕 아무로나미에를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담인데 Listen to My Heart가 수록된 앨범에는 만화 이누야샤의 OST가 된 Every Heart도 있었고 코무로 테츠야가 작곡해 코다쿠미와 함께 부른 The Meaning of Peace도 있었습니다. 이 곡은 9.11 테러를 추모하기 위해 만든 곡인데 두 가수 모두 가창력이 좋아 노래가 잘 어우러졌습니다. 아무튼 이 앨범이 오리콘 차트에서 순위권을 차지하는 걸 보고 에이벡스는 놀라서 한국에 있던 보아에게 당장 돌아오라고 얘기했다는 후문입니다. 이후 보아는 정말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일본 활동이 끝난 뒤에는 우리나라로 돌아와 그 유명한 넘버원을 발매합니다. 넘버원은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어 활동은 쉴 틈이 없었고 이후 일본으로 돌아와 2003년엔 발렌티를 발매합니다. 발렌티는 발매 당일 100만 장 이상 판매돼 2주 연속 오리콘 랭킹 1위에 올랐죠. 한국인 사상 첫 일본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음반이었습니다. 특히 발렌티는 엄청 센세이션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선 보아의 초창기 하면 넘버원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본에선 발렌티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인기몰이의 기존 4회로 예정되어 있던 보아의 첫 일본 투어는 6회로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명실상부 아티스트로 발돋움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성공의 이면에는 보아의 노력과 외로움이 숨겨져 있었죠. SM에서 일본 진출을 성공하기 위해 어린 보아에게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SM이 엄청난 푸시만 보고 이수만 대표와 보아가 특별한 관계라는 등 말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아가 홀로 일본애가 견뎌야 했던 외로움과 압박은 상상 그 이상이었죠. 발렌티 앨범에는 문 앤 선라이즈란 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아의 고독감이 잘 드러납니다. 보아는 일본 초창기 일이 없을 때 이 곡을 작사했습니다. 하루하루 일을 기다리는 일이 비제했고 공허함이 가득했다고 하죠. 귀로 익혀 배운 일본어로 한 줄 한 줄 작사했는데요. 다 히라가나였고 가사에서 한자는 눈물을 뜻하는 나미다뿐이었습니다. 작사할 때 나이가 14살에서 15살 사이였죠. 푸른 하늘은 언제나 똑같아서 고독한 신비로움이죠.
슬픔도 외로움도 전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와 거리는 오늘도 사람들로 넘쳐나죠. 그대의 목소리가 조금씩 멀어져만 가요. 달빛이 비추고 밤은 밝아지고 태양은 빛이 나죠. 그런 식으로 저는 잊혀져 가겠죠. 이 나이가 되어서 한 구절씩 곱씹어봐도 깊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일본에서 성공을 거둔 후 한국에선 아틀란티스 소녀를 발매하고 같은 해 일본에선 샤인 위어를 발표하며 기존 음악과는 다른 발랄한 매력을 과시합니다. 한 해에 곡을 하나 발매하고 연애 활동을 하기도 힘든데 몇 개씩이나 발표했죠. 대부분의 곡들은 안무도 있는 곡들이라 이를 마스터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으로 바쁜 것도 바쁜 거지만 저는 보아의 대단한 점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스케줄은 쌓이고 스트레스도 많았을 테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선 이런 부분을 전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보아가 어릴 땐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나를 표현하는 부분에 익숙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 이런 이유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2003년부터는 매년 일본 아레나 투어를 진행합니다. 일본 각 지역을 한 바퀴 돌며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엔 한국에서 마이네임, 일본에서 퀸씨를 발표하죠. 보아는 아사히TV의 특집 방송에서 보통 멍하니 있을 때가 많지만 무대에 오르면 내 속에 새로운 내가 나타나는 느낌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무대에 충실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 퀸씨 노래를 정말 좋아했는데 무대 의상과 컨셉이 마이네임 때랑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아틀란티스 때 한참 젖살이 올라 귀여웠던 보아가 마이네임 때부터는 복근을 만들며 이미지가 변화합니다. 퀸씨 앨범 때도 보아의 배에 복근이 선명하게 생기자 포토그래퍼가 귀엽지 않은데 라며 복근을 희미하게 만들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2004년엔 보아만의 특색이 담긴 곡들이 많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엠플로랑 듀엣한 더 러브 버그도 센세이션했고 2004년 12월엔 대망의 메리크리가 발표됩니다. 메리크리는 발매한 지 17년이 다 되어가는 앨범인데 매년 겨울만 되면 일본에서 음원 차트 순위 안에 드는 명곡입니다. 우리나라의 봄엔 벚꽃 엔딩이 있다면 일본 겨울엔 메리크리 없이 보낼 수 없단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블로그에 보아가 일본의 메리크리 연금을 들어놨다고 쓴 걸 봤는데요. 그만큼 겨울이 올 때마다 음원 순위에 들며 스테디하게 잘 팔리는 곡입니다. 이 곡은 롱런하며 초동 판매량의 3배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보아는 이렇게 단순 한류 아티스트를 넘어서 일본 사람들의 시간과 추억 속에 자리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메리크리는 눈발 흩날리는 가운데서 노래를 부르는 뮤비뿐만 아니라 가사도 한 소절 한 소절 애틋합니다. 이 당시 보아의 나이가 겨우 19살이었죠. 이때 앨범 판매로만 일본에서 1,000억 원을 넘게 벌며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란 얘기를 듣습니다. 모두가 반신반의했던 초기와 달리 이제는 어느 곳에서나 보아의 대단함을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보아는 스타일리스트와 스캔들이 납니다. 아이러니하게 보아의 일본 열애설을 터뜨린 주간지에서 보아를 설명하는 부분을 통해 위상을 알 수 있는데요. 2001년에 일본에서도 활동을 시작, 지금은 우타다 히카루, 하마사키 아유미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탑싱어이다 라고 묘사했었죠. 주간지는 둘의 공원 데이트, 오다이바 데이트 사진을 찍으며 열애설을 제기했습니다. 남성에 대해선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선 정평이 나 있고 여성에게는 인기가 있는 편이지만 여자친구랑 동거한 지 1년이 됩니다 라며 양다리 의혹까지 들고 왔습니다. 둘은 데이트하고 자택에도 드나들었던 것으로 묘사되었는데요. 이 남성은 나중에 리아 디존이랑 결혼하고 이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보아는 이상형에 관한 질문에 대해 마르고 키가 크고 멋쟁이인 남자, 그리고 요리 잘하는 남자라고 대답했는데 이 이상형이 바로 스타일리스트를 그대로 얘기한 게 아니었냐라고 의구심을 품었죠. 한편 소속사는 이를 부인합니다. 같은 해에 발표한 곡 두 더 모션도 엄청난 호평을 받았습니다.
싱글에는 총 3곡이 수록되어 있었는데 3곡 모두 일본 광고 음악으로 사용될 만큼 대중에게 인정받았죠. 같이 수록된 기미노 토나리데는 조용한 발라드 곡으로 휴대폰 광고 음악으로 사용되었는데요. 한국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보아의 섬세한 감정이 드러나는 곡입니다. 사실 두더모션 발표 전 보아는 아레나 투어 중에 무대 한켠에서 의상을 빨리 갈아입으려다가 넘어진 적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오른쪽 다리 근육이 파열되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격렬한 댄스가 조금은 줄 것이라는 보도가 나기도 했습니다. 부상에도 그녀는 예정된 스케줄을 진행했죠. 두더모션은 발매 당일 오리콘 1위에 오릅니다. 개인적으로 전 이때가 보아의 외모 전성기였던 것 같습니다. 과거 앳된 모습과는 달리 성숙미가 조금씩 느껴졌죠. 일본에서도 화장품 모델이 되는 등 어른스러운 이미지를 뽐냈습니다. 이후 보아는 여러 앨범을 통해 본인의 가능성을 확장합니다. 2005년에 발매한 다키시메르를 통해선 엄청 빠른 비트와 함께 엄청난 춤을 보이며 댄스 가수로서의 입지를 다졌고 2006년은 에버라스팅, 윈터러브 그리고 2007년 러브레터를 통해 가창력을 뽐냈습니다. 아직 30대임에도 데뷔 20주년이 넘어가는 보아. 지금 돌이켜보니 도대체 일본 활동과 한국 활동은 어떻게 병행했던가 싶을 정도로 고단하고 혹독했는데요. 한 일본 프로그램에서 일본 패널은 보아에게 보아는 한류 이전에도 있었는걸 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양국에서 아티스트로서의 그녀의 입지는 단단하고 견고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남아비르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보아는 그녀 자체로도 대단하지만 그녀가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보아의 발렌티와 메리크리를 보면서 일본어를 조금씩 배우기도 했는데요. 올 겨울에도 메리크리를 달고 살 것 같습니다. 모두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